안녕하십니까. 하이구조 권영근입니다. 오늘 수업은 구조물의 설계 하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강의 순서로는 설계 하중의 종류, 그 두 번째 설계 하중의 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중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하중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구조물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외부의 힘을 우리는 하중이라고 합니다. 로드라고 하죠, 영어로. 그리고 구조물이 어떤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이제 하중을 받게 되죠. 하중을 받게 되는데, 이제 구조물의 설계를 위한 하중을 우리는 설계 하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들 설계 하중은 하중의 이제 가변성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조물을 사용하는데 그 하중이 이제 변화하죠. 그 구조물의 수명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용도 변경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하중에 대한 가변성도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그렇다고 무작정 설계 하중을 과하게 보면 또 경제성에도 또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설계 하중의 선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중의 가변성 뿐만 아니라 구조물의 안전성, 그 다음에 경제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경험과 그리고 확률 통계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됩니다. 설계하중은. 그래서 우리나라 현행 기준, 구조설계 기준에서는 그 건축 구조물을 설계를 할 때는 이런 설계 하중을 반영을 하여라 하고 이렇게 그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기준을. 저희가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국가 건설 기준 센터라고 이제 치시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이트가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구조 코드라는 폴더로 들어가셔서 그래서 구조 폴드에 시설물 편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시설물 편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건축 구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KDS 4일이라는 4일에 10에 15 편에 보면 건축 구조 기준 설계 하중 기준의 설계 하중편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건축 구조물을 구조 설계하는 데 필요한 그리고 반영되어야 할 설계 하중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게 보면 어떻게 보면 법규죠. 어떻게 보면 구조 설계를 위한 기준이 되는 법규이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저희 구조 엔지니어들, 구조 공학자들은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사이트를 잠깐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살펴보면 그래서 구조물을 설계하기에 필요한 설계하중 구조물 잠깐만요. 구조물의 설계하중 구조물의 설계하중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설계하중은 대표적인 게 이제 고정하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정하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활하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등이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밖에도 토합이 있습니다. 토합이 있고 그 다음에 지하 수압이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구조 기준에 명기되어 있는 대표적인 것들을 앞으로 이번 수업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정하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하중은 영어로 데드로드라고 하죠. 데드로드라고 불러서 구조물 자체의 무게나 그리고 구조물의 그 존재 기간 중 지속적으로 구조물에 작용하는 중력 방향의 하중을 우리는 고정하중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정하중을 그래서 다른 말로 사하중이라고도 예전에 불렀습니다. 사하중. 그래서 건축 구조와 토목 구조가 예전에는 이제 부르는 용어 자체가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건축에서는 예전부터 고정하중, 데드로드를 고정하중이라고 불렀는데 토목에서는 이거를 이제 사하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달리 용어를 사용하다가 그냥 이게 안 되겠다. 정식 이제 정식 용어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리를 한 게 고정하중, 데드로드는 고정하중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고정하중입니다. 데드로드. 그래서 이제 고정하중은 지붕 또는 천장, 그 다음에 바닥, 그 다음 벽체 등 구조물의 각 부분에 고정되어 있는 하중으로서 각 부분의 실제로 있는 상태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각 부분의 중량은 사용하는 재료의 밀도 또는 다른 말로 단위 최적 중량 또는 조합 중량을 사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표에서 보이는 게 재료별로 나타내는 단위 최적 중량입니다. 그래서 단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세제곱미터당 킬로뉴턴으로 표현되어 있죠. 세제곱미터당 킬로뉴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공학자들은 이제 기본적인 거는 외우고 있죠. 외우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 철근 콘크리트 속에 철근이 들어가 있는 최소한의 철근이 들어야 되겠죠. 부재별로 24입니다. 24kN per 미터 세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케이스 단위로 하면 2.4톤 포스퍼 세제곱미터죠. 그러니까 2.4, 그러니까 입방미터,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1m, 높이가 1m인 입방체에 철근 콘크리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무게가 2.4톤 포스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는 SI 단위로는 24kN per 미터 3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묵은 콘크리트는 말 그대로 콘크리트 속에 철근이 안 들어가 있는 거, 그가 또 묵은 콘크리트고, 또 하나 정확한 용어로는 부재별로 콘크리트 부재는 최소 철근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최소 철근량 이하로 배근돼. 철근을 넣되 철근이 얼마 안 들어가서 부재별로 갖고 있는 최소 철근량 이하로 배근되어 있는 것도 묵은 콘크리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묵은 콘크리트는 조금 철근이 덜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니까 좀 무게가 가볍겠죠. 그래서 23kN per 미터 3승이 되고요. 그리고 경량 콘크리트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이거는 11에서 19 사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르타르는 뭐죠? 모르타르는 시멘트, 그 다음에 모래, 장골재, 그 다음 물 이렇게 합쳐진 게 모르타르라고 하죠. 이 모르타르는 20, 콘크리트보다는 좀 작죠. 20kN per 미터 3승이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저희 많이 사용하는 또 스틸 있죠. 강제. 철은 78.5, 그죠? 78, 좀 무겁죠? 콘크리트보다 무겁습니다. 이게 케이스 단위로는 7.85 톤 포스퍼 미터 3승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철이 이제 콘크리트보다 무거운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무겁고, 그 다음에 철골 구조는 가볍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왜 그렇죠? 단위 최적 중량은 철이 이만큼 무겁지만 철골 구조가 구성하는 부재의 단면적이 작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볍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단면적이 곱해져야지 실질적인 무게가 산정이 되니까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강제는 단위 최적 중량은 이렇게 크지만 실질적으로 단면적이 작기 때문에 가벼운 구조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뭐 우리가 많이 쓰지는 않지만 알루미늄이 26.6, 그 다음에 황동 및 청동이 80에서 86 정도 나온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흙은 많이 이제 그 하중 산정에서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좀 기억해 두면 좋겠죠. 그래서 함수가 된 흙은 18kN per 미터 3승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KS 단위로 보면 1.8톤 포스퍼 미터 3승, 그렇죠? 이 정도 되고요. 벽돌도 이제 많이 쓰죠, 조적조에서. 그래서 이거 복돌은 19, 타일은 20 정도 되고요. 석재는 종류에 따라 20에서 28 사이에 놓인다고 하고요. 목재는 가볍죠. 목재는 4.7에서
7.1. 이것도 목재 종류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 다음 유리도 간혹 건축에서도 마감재료도 쓰이고요. 그렇죠? 마감재료도 쓰이고 간혹 어쩔 때 보면 구조재료죠. 구조 검토를 할 때도 있습니다. 유리도. 그래서 유리 같은 경우에는 24에서 28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석고보드 가볍겠죠? 이건 7.5. 그 다음에 ALC판 이거는 가볍죠. 그러니까 이거는 6.5 정도를 5 정도의 무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준해서 엔지니어들이 고정하중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고정하중 산정법과 뭐 구조 설계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강의 때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활화중입니다. 활화중, 보통 라이브로드라고 하죠. 라이브, 살아있는 힘, 라이브로드. 이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구조물의 사용 및 점유에 의해서 발생하는 하중으로 사람, 그 다음에 가구, 그리고 이동 칸막이 벽, 그 다음에 무슨 창고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저작물 또는 설비 기계, 그 다음에 차량 등의 중량을 우리는 활화중, 라이브로드라고 부릅니다. 라이브로드라고 부르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래서 또 예전에는 건축에서는 이걸 적재하중이라고도 많이 불렀습니다. 적재하중이라고 많이 불렀고요. 근데 이제 토목하고 합쳐졌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는 고정하중은 사하중이라는 용어와 토목하고 다르게 쓰고 있었는데 그때는 건축에서 사용하는 고정하중을 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 양보해서 요번에는 토목에서 주로 많이 쓰이던 활화중이라는 용어를 표준 용어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재하중은 이제 건축에서 이제 많이 썼던 예전의 용어였는데 지금은 그러기 때문에 라이브로드를 활화중이라고 부르는 게 어떻게 보면 정식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활화중은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각 실별로 각 장소별로 적용되는 이런 활화중은 그 부분의 실상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이제 산정을 하게 되는데 현재 건축 구조 기준에서는 표와 같이 오른쪽에 보이죠? 표와 같이 건물의 용도별로 작용하는 활화중을 최소값의 등분포 활화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단위가 보면 용도별로 여기 보면 용도별로 주택, 병원, 숙박시설, 사무실, 학교, 판매장 여러 개 있죠. 용도별로 이거는 이제 기본 등분포 활화중이라고 해서 단위를 보면 평방미터, 제곱미터당 킬로뉴턴이라는 용어를 써서 등분포 활화중으로 기준에서는 정해서 어떻게 보면 이 값은 어떻게 보면 기본 등분포 활화중으로서 최소한 이 정도의 활화중은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활화중은 어떻게 보면 하중의 가변적 요소가 많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확한 활화중을 어떻게 보면 딱 정확히 계산해내기가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연구를 통해서 또는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통계 분석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적절한 각 구조물의 용도상 적절한 활화중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 그 다음에 현장 조사, 그 다음에 말했듯이 연구 이런 걸 통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사무실 같은 경우 그 활화중을 실제로 조사를 해봤답니다. 해봤더니 그 사무실을 쓰는데 그 연한 중에서 한 10년 정도 쓴다고 볼 때 가장 크게 작용했을 때의 활화중이 보통 한 200kg 포스, 평방미터당 200kg 포스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I 단위로 하면 2kg 뉴턴 퍼 미터 제곱. 그렇죠? 그 정도로 나타났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실제로 현행 활화중 기준은 얼마죠? 여기 보면 2.5죠. 조금
그죠? 상향 조정시켜 놓은 거죠. 이렇게 상향시켜 놓고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 또 10년 동안 아파트 있죠, 아파트. 아파트에 작용하는 활화중을 한번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랬는데 최대 하중에 걸리는 때에 그 활화중이 1.3kN per 미터 제곱. 그러니까 케이스 단위로 그러니까 MKS 단위로 하면 130kg 포스 per 미터 제곱 정도를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는 주택이죠. 주택의 주거 공간은 현재 얼마를 받죠? 예, 여기 보면 거기 주택의 아파트와 같은 주택의 주거용 구조물의 2.0 그렇죠? 킬로뉴턴 퍼 미터 제곱. 그러니까 좀 더 상향 조정화 시켜 놓은 거죠. 상향 조정화 시켜 놨는데 그렇다고 이제 지금 통계학적으로 조사를 해본 것들은 어떻게 보면 라이브로드가 되게 작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정해진 기준에서 정해진 활화중은 조금 안전율이 좀 높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떤 건물을 사용하는데 어떤 하중이 어느 순간에 과하게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에서는 이 정도의 최소 등분포 활화중은 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에서 정하고 있는 거는 현재 KDS 4일에 있는 아까 소개드렸던 설계하중, 건축 구조 기준 설계하중 중에서 활화중에 했을 때 최소한으로 봐야 할 등분포 하중들을 단위 면적당 하중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거실이나 침실 같은 경우는 2.0을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MKS 단위로 하면 200kg 포스 퍼 미터 제곱, 그렇죠? 200kg죠. 단위 평방미터당.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공용식이 있죠. 공용. 사람들이 같이 쓰는 그런 데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확 모일 수가 있죠. 그렇죠? 그 집회를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은 좀 상향 시켜놔서 5.0을 보고 있고요. 병원 같은 경우는 병실은 2.0, 수술실, 공용실, 실험실. 여기는 뭔가 장비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장비, 수술 장비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3.0이라고 좀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면 1층 외의 모든 층 복도는 4로 봐놨죠. 이것도 왜 그렇습니까? 복도에는 예를 들어 불이 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나와서 그렇죠? 대피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런 복도에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일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용시설이나 복도 같은 경우는 조금 상향 조정화 시켜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숙박시설, 호텔이나 이런 숙박시설은 객실은 뭐 주택과 마찬가지로 2.0을 보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공용실은 5.0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일반 사무실은 2.5, 그렇지만 특수 용도의 사무실은 5로 좀 상향 조정화 시키고 있고요. 문서 보관실, 문서도 책을 많이 쌓아놓으면 무겁죠. 이거는 5 정도를 선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도도 4 정도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학교도 있고요. 판매장도 있습니다. 판매장도 있는데 판매장을 보면 1층의 백화점의 1층은 아무래도 그렇죠? 그 하중의 가변성이 높죠. 어떤 상점이 갑자기 들어오고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위층, 2층 이상의 상점보다 조금 상향 조정만 시켰죠. 그래서 5.0을 보고 일반 2층 이상은 4 정도를 봐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창고형 매장은 또 특히 좀 많은 물건을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최소한 6 정도로 봐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뭐 창고형 매장들이 많죠. 이마트 뭐 또 뭐죠? 코스트코 뭐 대형 이런 데 보면 롯데마트 뭐 좀 대형 창고형 매장들은 사실 6 정도도 좀 작습니다. 사실 더 많은 활화중을 실무에서는 적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 발주처에서 뭐 식품 용품이 모여 있는 곳은 어느 정도 이상 보고 그리고 나머지 뭐가 쌓인 다른 용도가 적지 않은 곳은 얼마큼 보고 그래서 발주처가 요즘에는 그걸 조사해서 아예 설계 과정에서 구조 엔지니어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요거 이상의 활화중을 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지금 아예 그 지침이 그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 밖에도 집회 및 유흥장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많이 모이니까 화라중이 크게 걸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무대는 7.0 이상 보라고 나오죠. 그리고 식당은 5.0, 그 다음에 주방은 7.0. 식당보다 주방이 센 이유는 냉장고라든지 무거운 그 뭐죠? 적재물이 그렇죠? 많이 있으니까 주방은 7.0으로 조금 감안해서 상향 좀 시켜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극장이나 집회시설도 보면 극장과 집회장인데 좌석이 고정되어 있어요. 의자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해. 그러면 좀 사람이 그 적재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죠. 그런 경우는 4.0을 보는데 이 좌석이 이동할 수가 있어. 이동 좌석이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단위 미터당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확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5.0으로 좀 상향 조정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연회장과 무도장. 그죠? 이거는 사실 사람들이 운동 활동을 하죠. 뛰거나 뭐 이렇게 그 춤을 추거나 그럴 때 그런 경우는 조금 상향 조정해서 5.0. 그때는 이제 충격 하중이라는 게 이제 작용을 하니까 그죠? 동하중이라는 게 작용하니까 좀 더 상향 조정화 시켜놨고요. 그리고 체육시설도 보시면 체육관 바닥이나 5개 경기장은 5, 최소한 5는 바닥이라고 나오고요. 스탠드 같은 경우는 고정 스탠드는 4, 인 반면에 이동 스탠드는 사람이 갑자기 그죠? 몰릴 수가 있으니까 집중될 수 있으니까 5 정도 보고 있고요. 도서관은 일반 열람실에 비해서 서고가 더 세죠. 그냥 책의 무게가 많이 나오니까 7.5 이상 바라는 게 지금 현행 구조설계 기준에서 정하는 설계 중이고요. 주차장도 차량의 무게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차량 무게에 따라서 차량 중량이 많이 나가는 차량은 많이 보게끔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자세한 건 한번 살펴보시고요. 창고도 경량 창고와 경량품 저장 창고와 중량 저장 창고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량품이 쌓이는 저장 창고는 6.0 정도 최소한 보되 중량 저장 창고는 12kN per 미터 제곱. 그러니까 MKS 따르면 단위 면적당 1.2톤 정도 되는 거죠. 1.2톤 정도의 그 화라중을 보라고 지금 정하고 있고요. 공장도 종류에 따라 경공업 공장이 있고 중공업 공장이 있죠. 이게 다릅니다. 경공업 공장은 6 정도 보라고 그러는데 중공업 공장은 기계 무게들 설비 하중들이 많기 때문에 12, 그죠? 12 이상은 봐라 이렇게 나오고요. 지붕도 이제 보면 그 점유 또는 사용하지 않는 지붕 있죠. 옥탑 지붕 중이라고 표현하나요? 그 계단실 상부에 이런 경우에는 1.0 얼마 거의 사람들이 안 올라가죠. 그리고 적재물도 거의 사용하지 않으니까 1.0 정도 보라고 나오는데 산책로 용도면 3 정도 보라고 나오고요. 근데 정원 및 집회 용도라 그러면 5 정도 그렇죠?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밖에도 기계실 5 이상 보라고 나오고 있고요. 기계실이라면 공조실, 전기실, 그다음에 기계실이 있죠. 이것도 뭐 그 실별로 좀 다르겠죠. 근데 이것도 5 정도 보는 건 좀 실무에서는 좀 이거 이상은 보죠. 왜냐면 이게 전기실이나 기계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작용하는 기계 설비 때문에 화라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상향해서 보는 게 실무적으로 많이 보고요. 그리고 광장은 12.0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발코니 그다음에 뭐 로비, 복도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계단도 보면 어떻게 죠? 공용 계단은 5.0을 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난을 위한 겁니다. 피난. 불이 나거나 화재가 왔을 때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피난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면 복도나 계단에 사람들이 쏠림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라이브 로드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적설 하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설 하중. 스노우 로드라고 하죠. 스노우로드인데 아시다시피 그죠? 내리는 눈이 지붕에 이제 쌓이죠. 쌓임으로써 생기는 하중을 말하는데 이 눈이 내릴 때 그 비중은 크지 않죠. 눈이 가볍잖아요. 그런데 이 눈이 계속 이렇게 누적돼서 쌓이면 이렇게 좀 밀도가 높아집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압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압축이 돼서 이렇게 쌓여서 눌리면 단위 중량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붕괴된 경주의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여기에 어, 철골 지붕이었는데 그게 눈이 많이 쌓이고 그래서 붕괴됐죠. 그래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그 경우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눈이 쌓이는데 습설이라고 하죠. 그 약간의 그 물이 약간 녹았던 게 물이 되겠죠. 눈이 녹였고 이게 단단해지니까 그러니까 눈이 습설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하중이 걸린 거죠. 어, 구조 기준에서 어떻게 보면 정했던 예측했던 하중보다 의외로 설하중이 많이 작용을 해서 건물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붕괴된 거죠. 근데 물론 전 그 설하중을 잘못 산정해서 붕괴됐다기보다는 사실 마우나 리조트는 총체적인 붕괴가 일어났죠. 그래서 총체적인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관리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총체적인 붕괴가 의 요인이었지만 어쨌든 적설 하중도 경량 지붕의 구조물에서는 되게 이제 중요하게 이제 따지게 됩니다. 그다음 한번 적설 하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린 눈이 지붕에 쌓임으로써 생기는 하중을 말하는데 눈이 내릴 때는 그 비중이 크지 않지만 쌓이면 눌리면서 단위 중량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현재 건축 구조 기준에서 설계용 지붕 설하중은 지상 설하중의 기본값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 지붕 적설 하중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적설 하중 계수는 게 있고 노출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노출 계수, 그다음 온도 계수, 그다음에 중요도 계수, 그다음에 지붕의 형상 계수. 지붕이 뭐 박공 지붕이다, 라운드 지붕이다, 뭐 톱날 지붕이다는 거에 다 틀리겠죠. 평지붕이다. 이런 거에 따른 또 계수가 있고요. 기타 제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산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상 적설 하중의 기본값은 보통 뭐를 기준으로 하면 각 지역별로 최대 쌓일 수 있는 눈의 깊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 재현 주기를 10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100년 동안 어느 지역에 100년 동안 내릴 수 있는 최대의 눈의 양, 그러니까 눈의 깊이죠. 이거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현 주기 100년에 대한 수직 최심 적설 깊이를 기준으로 지역별로 설하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하중을 좀 더 살펴보면요. 그러면 눈의 중량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런 또 의문이 있으시겠죠. 따져보면 적설 깊이에 따라서 이제 눈이 쌓이는 깊이에 따라서 중량 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면 적설 깊이가 50cm 이하일 때는 평균 단위 중량은 적설량 1cm당 얼마? 1.0kg 포스/m 제곱. 그러니까 SI 단위로 하면 10 뉴턴/m 제곱의 하중이 걸린다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 그러니까 보통 서울 같은 경우 인천 여기 보면 경기도, 부산 같은 경우는 눈이 별로 이렇게 많이 내리지 않죠. 어떻게 통계학적으로 보면 또 기상청의 여러 가지 그동안에 100년 동안을 기준으로 좀 보면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적설 깊이를 50cm라고 보는 거예요. 50cm. 최대 많이 내렸을 때 눈이 쌓이는 깊이가 50cm라고 보고 그럴 경우에는 적설량 1cm당 1kg 포스/m 제곱이나 10 뉴턴/m 제곱이 걸린다고 보니까 그럼 50 곱하기 예를 들어서 50 곱하기 50cm가 걸린다고 하면 50 곱하기 어떻게 합니까? 10 뉴턴/m 제곱을 곱하면 그렇죠? 어떻게 되죠? 그러면 500이 되죠. 500을 킬로뉴턴으로 환산을 하면 0.5가 되나요? 그래서 0.5.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적설 깊이 50cm를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기본 지상 적설 하중인 SG를 0.5
제곱이라고 보는 겁니다. 킬로뉴턴 퍼 미터 제곱으로 선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눈의 깊이가 여기 보면 적설 깊이가 점점 깊어지면 100cm, 150, 200cm일수록 이게 이제 비례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더 1cm당 중량이 더 늘어납니다. 여기 보면 100cm, 100cm일 경우에는 얼마 1cm당 1.5 kg 포스/m 제곱. 그러니까 SI 단위로 15N per 미터 제곱을 봅니다. 왜 그러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눌린다 그랬죠. 그래서 밀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거죠. 적설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러다 보니까 적설 깊이가 150일 경우에는 이할 경우 요 사이일 경우에는 1cm당 더 그죠? 중량을 많이 보는 거죠. 많이 보고 그리고 그 적설 깊이가 200cm 이상, 2m 이상이 되면 적설량 높이 쌓이는 1cm당 얼마요? 30N per 미터 제곱을 봐서 어떻게 보면 적설 깊이가 깊어질수록 평균 단위 중량을 좀 더 상향 조정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서울하고 뭐 부산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 적설 깊이 50cm를 기준으로 그래서 결국 그 기본 지상 적설 하중을 0.5kN per 미터 제곱 정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게 여기 1.5 여기 단양, 횡성, 홍천 이거는 1.5를 보는 거니까 1.5는 적설 깊이를 한 1m 정도 본 거네요. 그렇죠? 여기 보면 1m 정도 보고 보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곳이 어디죠? 대과 여기 울릉도. 울릉도 독도는 그렇죠? 울릉도 독도는 10으로 10kN per 미터 제곱으로 가장 그렇죠? 예. 적설 하중이 센 곳입니다. 그리고 대관령도 눈 많이 오죠. 여기는 5kN per 미터 제곱. 5kN이면 아까 보통 활하중으로 보면 지붕의 활하중이 한 3 정도, 3kN per 미터 제곱이라고 본다면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지붕의 활하중보다 사람이 딛고 다니는 활하중보다 적설 하중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크게 보고 있는 거고 울릉도나 독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톤을 보는 거죠. 평방미터당 1톤. 어마어마한 적설 하중을 고려해서 구조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강원도 쪽 양양, 강릉, 속초도 꽤 많이 보고 있죠. 꽤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도 지붕이 평지붕이라고 할 때 사람이 올라가서 지붕에서 뭔가 활동을 하는 평지붕이라고 할 때 대부분 활하중이 적설하중보다는 크죠. 큰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여기 보면 울릉도, 독도,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눈하중이 더 세다는 거 그렇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조 엔지니어들도 그 지역에 어떤 건축 구조물을 설계할 경우에는 적설하중이 세다는 것을 잊지 말고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윈드로드 풍하중이라고 하죠. 윈드로드 풍하중. 말 그대로 바람에 의해서 구조물에 작용하는 수평 방향의 하중을 그렇죠? 수평 방향의 하중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이제 풍하중이라는 것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바람의 세기가 이렇게 강해지는 그 특성이 있죠. 강해지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고정하중, 활하중, 적설하중은 중력하중입니다. 중력 방향으로 하중이 작용하죠. 그 지구의 중심에서 만유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끌어당기는 지구 중심을 해서 끌어다니는 중력 방향의 하중인데 비해서 이 풍하중은 바람이 수평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횡하중, 수평하중이라고 해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다른 거고 그리고 뒤에 배울 지진하중도 마찬가지로 수평하중, 그렇죠? 수평하중이라고 해서 중력하중과 조금 좀 다른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풍하중, 윈드로드는 바람에 의하여 구조물에 작용하는 수평 방향의 하중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고도가 높아질수록 바람의 세기는 강해집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 구조 기준에서의 풍하중은 등가 정적 개념의 근간을 둔 것으로 구조물의 탄성적 거동을 전제로 확률 통계적 수법에 의해서 풍하중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의 풍하중은 그래서 기준에서 정하는 풍하중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골조 설계형 풍화중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붕 골조 설계형 풍화중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외장재 설계형 풍화중으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 각각의 설계 풍력 또는 설계 풍압의 그 유효 면적, 그러니까 바람이 받는 면적, 유효 면적을 곱해서 전체 풍화중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 풍력 또는 설계 풍압은 설계 속도압, 가스트 영향계수, 풍력계수 또는 풍압계수를 곱하여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외장재용 설계 풍압은 가스트 영향계수와 내압 및 외압계수를 함께 고려한 가스트 외압계수, 가스트 내압계수의 설계 속도압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인 내용이고요.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풍화중 산정에 필요한 각종 계수는 기본 풍속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이제 계수들이 이제 곱해지는데, 여기에 보면 지표면 조도 계수, 예전에 노풍도라고 부르죠, 많이. 그 다음에 중요도 계수, 이제 이런 것들이 곱해져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보면 지역별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상청에서 이것도 이제 통계 분석을 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임의 지역에 100년 동안에 한 번 발생했던 최대, 어떤 시점에서의 최대 풍속, 그걸 이제 기준으로 하는데, 보통 이제 태풍이 불 때 이제 그런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어떤 태풍이 불 때 100년 동안 최대 풍속이 얼마냐, 이것을 이제 기준으로 통계학적으로 이제 각 지역별 기본 풍속을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 풍속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것도 중요한데 한번 살펴볼게요.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는 기본 풍속은 지표면으로부터 10m 높이에서 측정한 10분간의 평균 풍속에 대한 100년 재현 기대 풍속으로, 즉 우리나라 전국 기상관측소의 자료에 근거하여 임의 지역에서 100년 동안 한 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태풍을 기준으로 한 10분간의 평균 풍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얼마입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26 m/s. 그러니까 기본 풍속이 서울 같은 경우는 26m/s라는 바람이 불을 때를 기준으로 이제 설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에 매년 태풍이, 여름에 뭐 태풍이 오죠. 태풍이 오면 뭐 거기서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풍속은 뭐 40m/s라는 얘기도 막 나오고, 그렇죠? 이렇게 큰 예전에 매미가 왔을 때가 40m/s가 왔었나요? 이런 엄청나게 큰 바람이 있는데 왜 서울에 있는 그 건축구조물은 26밖에 안 보냐,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하고는 개념이 틀린 게,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풍속은 최대 순간 풍속입니다. 최대 순간 풍속. 그러니까 어떤 태풍이 확 몰아쳤을 때 그 지역에 오는, 예를 들어 순간적으로 1초 동안 뭐 까딱, 그죠? 그 쟀을 때, 체크했을 때, 그 바람도 풍속이 가변적이고 변동폭이 높잖아요. 그 중에서 최대로 나타나 있는 풍속, 이거를 최대 순간 풍속이라고 하는데,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거고요. 최대 순간 풍속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기준에서 얘기하는 기본 풍속은 말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곧 어마어마한 태풍이 왔을 때 10m 높이에서 10분 동안에 그 여러 가지 풍속 중에서 평균값, 그렇죠? 그거를 쟀기 때문에 기본 풍속이 26m/s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풍화중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오해가 없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기준에서는 바람에 대한 동적 영향을 고려하여 강풍의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보면 풍직각 방향 진동들이 생깁니다. 이것들은 바람이요,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보면 이 종이면에 이렇게 부르면 이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미세한 건물로 보면 진동이 생깁니다. 직각 방향, 이걸 진동이라는데, 그리고 비틀림 진동도 생기고요. 그리고 와류 진동, 그 다음에
공기력 불안정 진동 등이 이제 막 생기게 됩니다. 사실은 생기게 돼서 어떻게 보면 세장한 건물, 높은 고층 건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닥 평면적인 면적보다 높게 생긴 면적이거나 그리고 또 건물이 정형이 아니거나 약간 비정형화 생겨서 구조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풍화중으로 산정하기에는 좀 곤란한 그런 건물들은 풍동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풍직각 방향의 진동, 그 다음에 비틀림 진동, 와류 진동, 공기의 불안정 진동이 이렇게 예상되는 건축물은 풍동 실험 또는 적절한 해석에 의해서 설계하도록 기준에서는 또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화중은 좀 그리고 보면 지역별 우리나라 지역별 풍화중을 보시면요, 서울은 좀 적은 편이죠. 적은 편이고 어디가 좀 높습니까? 이렇게 보면 울릉도, 독도, 그죠? 40m/s, 그죠? 이 정도의 풍속을 갖고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귀포, 제주도 높죠. 44, 그죠? 44.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부산광역시가 또 높겠죠. 부산 쪽에. 그래서 부산 36m/s. 이렇게 바람이 좀 강한 지역이 있죠. 그 강한 지역은 이 풍화중에 대해서 이제 더욱더 좀 자세히 좀 안전하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완도 해남은 36인가요?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에 맞춰서 기본 풍속에 대한 개념으로 구조물이 설계되고 있다는 거 한번 또 챙겨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요즘에 또 많이 나오는 지진하중, 사이즈믹 로드, 이거 잘못 오타네요. 그죠? 사이즈믹 로드, 지진하중. 지진하중은 지진에 의해서 구조물에 작용하는 보통 이것도 마찬가지 수평 방향의 하중을 말하죠. 수평 방향의 하중을 말하는데 그래서 지진이 일어날 때 지진은 어쨌든 땅을 통해서 전달이 되죠. 그 땅에 접하는 구조물이 지진 운동으로 흔들림에 따라서 그죠? 흔들리죠. 그러면 이게 구조물이 그 흔들림을 저항해야 되겠죠. 그런데 보면 구조물의 질량 M 질량과 이 지진하중으로 인해서 지반이 흔드는 가속도, 지반 가속도에 의한 관성력이 생기는데 이 관성력이 곧 우리는 지진하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진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면 지진이 일어날 때 땅에 접하는 구조물은 지진 운동으로 흔들림에 따라 구조물의 질량과 그 다음에 지반의 가속도, 그래서 F는 ma, 그렇죠? 그때 m은 구조물의 질량이고 가속도, 지반의 가속도는 a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F는 ma, 관성력이죠. 이 관성력이 생김으로써 발생하는 하중을 우리는 지진하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진하중에 의한 구조물의 거동은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지진의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 그 다음에 지진의 지속시간, 그리고 방향, 그 다음에 구조물의 탄성 복원력. 탄성 복용력이라는 거는 F는 뭐 물리학 시간에 KX라고 있죠. KS. S는 늘어난 길이, 힘. F는 힘. 그렇죠? 그리고 K는 그렇죠? 계수고, 탄성 계수. 이런 구조물의 탄성 복용력. 그리고 관성력. 관성력은 아까 F는 MA. 그렇죠? MA. 그 다음에 감쇄 능력. 감쇄 능력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감쇄 능력은 감쇄력은 속도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감쇄 계수 곱하기 속도가 곧 감쇄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합적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현재 건축 구조 기준에 의하면 내진 설계를 하는 구조물은 지진하중에 의한 밑면 전단력, 그리고 이 밑면 전단력을 각 층의 층 지진하중으로 또 이렇게 전달을 시키고요. 그러면 그게 층 전단력이 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평 비틀림 모멘트, 그 다음에 전도 모멘트 등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타 층간 변이와 인적 건물 간의 최소 거리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진하중의 해석법에는 등가정적 해석법과 동적 해석법 등이 있고요. 그리고 지진하중을 산정하기 위한 계수로는 지역 계수, 그 다음에 지방 계수, 중요도 계수, 반응 수정 계수, 그 다음에 시스템 초강도 계수, 변이 증폭 계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 하중을 견디도록
구조물을 설계하는 내진 설계는 그죠? 어떻게 보면 공학적으로 좀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조 공학자들은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많이 분야를 해야 되는 분야고요. 그리고 내진 설계에 대한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좀 깊이가 좀, 좀 깊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런 내진 설계를 구조공학자들이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만 잠깐 소개하고 이번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밖에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또 설계 하중들이 있습니다. 그 설계 하중들이 있는데 이제 구조 공학자들이 설계를 하기에 필요한 하중들. 그래서 보면 지하 외벽에 작용하는 토합과 수합이 있어요. 토합과 수합. 그 다음에 옹벽에 작용하는 또 토합이라는 게 있고요. 이건 일종의 수평하중이죠. 둘 다 수평하중. 그 다음에 최하층 바닥에서 작용하는 수압이 있습니다. 또 지하수를 통해서 구조물을 이렇게 뜨게 하려는 상향의 양압이라고 하죠. 이런 수압들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온도 하중. 그래서 강제 같은 경우는 특히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응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온도 하중에 대한 것도 필요할 때 고려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수조나 물을 담는 수조나 기름 탱크 같은 거요. 이런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유취압이라든지 또는 공기의 내용물을 통한 하중들, 그것도 측압이죠. 이런 거를 또 고려해서 설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밖에도 운반 설비, 뭐 에스컬레이터 또는 엘리베이터,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런 부속 장비들을 통해서 또 발생하는 하중들이 있습니다. 크레인 같은 경우는 크레인의 그 이동 하중, 차량 하중을 통해서 또 발생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차량도 마찬가지죠. 차량도 어떤 중량의 차량들이 운전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하중들, 거기에는 뭐 충격 하중까지 고려를 해서 우리는 대부분 등분포 하중으로 이렇게 치환해서 설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고요. 그 때로는 발주처나 건축주의 요구 사항에 의해서 적용하는 하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그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예전에 설계를 도시형 사찰을 설계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스님들이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맨 처음에 어떻게 뭐 내진 설계라는 게 중요한 게 또 아셨는지 진도 9에 대해서 견딜 수 있게끔 설계를 해달라 뭐 이런 요청을 하신 적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뭐 그렇게 설계를 하면 구조 물량이 공사 물량이 이제 크고 많이 들거든요. 많이 들어서 구조물이 좀 물량적으로 많이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또 경제적 손실은 또 따를 수도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득을 해서 진도 9 정도까지는 설계를 안 하고 현행 내진 설계 기준만을 적용을 해도 충분히 안전합니다라는 걸 설득을 해서 그냥 다시 이렇게 돌아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발주처나 건물주가 요청하는 하중들이 있습니다. 있고 때로는 좀뭐 그 군사시설도 있어요. 군사시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작전지휘실인가요? 작전지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작전지휘를 하는 보통 이제 벙커라고 그러죠. 벙커. 그래서 지하 구조물에다가 들어가서 작전지휘를 하죠. 그럴 경우에는 또 특별한 하중에 대해서도 고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브레스트 디자인이라고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래서 폭탄이 터졌을 때 그죠? 폭탄이 터졌을 때 어느 정도의 폭탄은 견딜 수 있게끔 지하 벙커 안에서 그죠? 견딜 수 있게끔 설계하도록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어느 정도의 폭탄이 어느 거리 안에서 터졌을 때 견디도록 또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고층 건물, 아주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렇게 보면 예전에 미국의 무역센터인가요? 이거는 비행기가 와서 딱 부닥쳐서 붕괴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요청할 수 있죠. 그죠? 비행기 테러가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피해를 최소화시킨 또는 완전한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디자인을 해달라. 이런 식의 요청을 할 수도 있죠. 발주처 입장에서. 그럼 또 그렇게 구조공학자들이, 엔지니어들이 거기에 맞춰서 또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발주처나 건물주의 요구사항에 따른 이렇게 설계 하중을 선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많은
설계 하중들이 있겠죠. 앞에서 살펴봤던 설계 하중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설계할 때는 이런 하중들을 조합을 해야 됩니다. 조합을. 그래서 이거를 하중조합, 로드 컨비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설계 시 구조 설계 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하중은 조합을 해야 됩니다. 조합이 또 구조 설계 기준 안에 어떻게 조합을 해라 이런 내용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데드로드와 라이브로드 같은 경우는 현행 기준상 조합을 1.2 데드로드 플러스 1.6 라이브로드. 그래서 앞에 붙는 숫자가 1 이상인 숫자죠. 이걸 하중계수라고 부르는데 이런 식의 이제 조합을 하라고 기준에 정하고 있죠. 근데 이제 어느 때는 이 적당한 하중조합을 채택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구조 설계자의 경험이나 또는 기술적 판단이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경우가 있는 거죠. 하중조합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하중조합도 있지만 기준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미처 정하지 않고 있는, 왜냐면 하중조합이라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는 설계 하중도 있을 거고, 그럴 때는 구조 설계자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경험과 기술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선택을 해서 이것도 하중조합을 하는 게 또 구조 설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떤 적당한 하중조합을 채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구조 공학자의 기술적 판단, 그렇죠? 합리적인 판단이 요구된다는 거, 또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채택된 구조 엔지니어, 구조 설계자한테 채택된 이런 하중조합이 있었다면 이런 여러 가지 하중조합 중에서 구조 설계자는 가장 불리한 조건에도 구조물이 견디도록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하중조합 중에서 모든 조건이 다 만족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또 일단 정했으면 중요합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의 존치 기간 동안 앞에서 설명한 설계 하중을 비롯하여 수많은 하중을 받게 됩니다. 구조물은. 이들 하중들은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하중이 중첩되면 각 하중을 조합해야 됩니다. 합쳐야 된다는 거죠. 조합시키고. 하중의 조합은 보통 각종 구조 설계 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어느 때는 적당한 하중 조합을 채택하기 위하여 구조 설계자의 경험과 그리고 기술적 판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또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선정된 하중 조합은 구조물의 해석에 사용되어지는데 구조물은 여러 가지 하중 조합 중 이때 가장 불리한 조건이나 또는 모든 조건에 만족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설계 하중의 표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에서 그 산정한 설계 하중, 여러 가지 설계 하중이 결국 해석을 할 때에는 이게 이제 어떤 하중으로 이렇게 치환돼서 구조 해석에 적용을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여러 가지 하중들 표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집중 하중, 컨센트레이티드 로드, 그죠?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집중 하중이 있죠. 집중 하중은 아시다시피 아래 그림과 같이 이렇게 구조물의 한 점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콕 찌르는 거죠. 콕 찌르는 하중으로서 보통 그 자체가 힘이죠. 그죠? 힘, 킬로뉴턴, 뉴턴 이런 식으로 피하중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 그림은 단순보에 집중하중이 하나 작용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그림은 단순보의 P1과 P2의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단순보의 요번에는 비스듬한, 그렇죠? 세타의 각도를 유지하는 비스듬한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요, 그림과 같이 한 점에 집중하여 작용하는 하중을 우리는 집중하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집중하중의 단위는 힘의 단위인 뉴턴 또는 킬로뉴턴 또는 MKS 단위로는 킬로그램 포스 또는 톤 포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관용 단위계는 그 파운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경우로는 보통 큰 보 위에 놓인 작은 보, 빔이죠. 빔의 하중이 작용할 때, 이럴 때 이제 그
걷어에 큰 보라는 걷어에 집중하중 형태로 우리는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의 무게가 바퀴를 통하여 구조물에 작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때도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바퀴다 이거죠. 바퀴가 이렇게 자동차 바퀴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집중하중 두 개로 표현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이나 창고 건물의 지분 구조에서 중량물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도 또 매달리는 쪽에 곳에 이제 집중하중으로 표시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집중하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분포 하중, 유니폼 로드라고 하죠. 그래서 같은 크기의 분포 하중이 연속적으로 작용하는 하중을 우리는 등분포 하중이라고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활하중도 등분포 하중, 그죠? 기본 등분포 활하중이라는 걸 통해서 기준에서 정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단위 미터당 힘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단위 길이당 힘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읽어볼게요. 그림에서와 같이 같은 크기의 등분포 하중이 연속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등분포 하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 A, 그림에서 보면 슬라브에 단위 면적당 같은 크기로 작용하는 등분포 하중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슬라브에 그래서 단위 면적당 힘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이렇게 단위 면적당 힘으로. 그래서 이때는 단위 면적당 힘으로 단위는 뉴튼 퍼 미터 제곱 또는 킬로 뉴튼 퍼 미터 제곱 또는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 제곱, 톤 포스 퍼 미터 제곱, 그 다음에 미국 관용 단위계로 PSF. 이거 뭐죠? 파운드고 이거는 스퀘어 피트, 그렇죠? 단위 피트당 작용하는 파운드의 힘, 그렇죠? 등으로 표시되는데 주로 고정하중, 활하중, 적설하중 등 중력 방향의 하중들이 중력 하중이라고 그랬죠. 바닥 및 지붕에 작용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림 B는 그림 B는 그림 B 또는 그림 C는 주로 보의 단위 길이당 같은 크기로 작용하는 등분포 하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단위 길이당 같은 크기의 힘으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보면 이때 이제 단위는 뉴튼 퍼 미터, 킬로 뉴튼 퍼 미터,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 톤 포스 퍼 미터, 그 다음에 파운드 퍼 피트 등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림을 보면 여기 이거 그림 B는 여기 보면 일방향 슬라브를 통하여 보에 작용하는 중력 하중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죠. 여기 보면 여기 단순 지지가 있죠. 여기에 이제 보가 있다고 치죠. 이 보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고 치고 이 건너편에도 보가 또 이렇게 있다고 치죠. 이 건너편에도 이렇게 치면 이게 원웨이 슬라브잖아요. 원웨이 슬라브면 여기가 단위 면적당 힘이죠. 단위 면적당 힘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우리는 가 있겠죠. 요거에 요 보가 분담하는 폭은 반이겠죠. 반. 그렇죠? 그래서 요 길이를 뭐 B라 그러면 2분의 B가 분담폭이 될 겁니다. 그렇죠? 요 반은 요 보가 요 왼쪽 아래에 있는 보가 작용하는 그 분담폭은 그래서 요 B의 2분의 B에 해당되는 분담폭을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힘에다가 요 분담폭 요 반 2분의 B만큼을 곱하면 단위 길이당 힘이 되겠죠.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래서 원웨이 슬라브를 통해서 보에 작용하는 중력 방향 하중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기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조적 하중, 그렇죠? 보위에 작용하는 조적 하중 할 때도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조적 하중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조적 하중에 이제 두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적 하중에 아까 조적 하중의 단위 최적 중량이 얼마랬죠? 19kN per 미터 3승이라고 그랬죠. 거기다가 두께, 그죠? 조적 하중에 두께를 곱하고 높이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의 단위 길이당 힘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등변분포 하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분포 하중이 부재의 축에 따라 변화하면서 작용하는 하중. 이것도 단위는 단위미터당 힘 이렇게 표현되고요. 이거 보면 이제 변화죠. 그렇죠? 이거는 A는 삼각형, 여기는 사다리꼴, 여기는 직삼각형 형태로, 여기는 사다리꼴이라고 하나요? 사다리꼴 형태로, 여기는 그렇죠? 포물선 형태, 2차 이참수 형태 이렇게 작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등변분포 하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등변분포 하중은 분포 하중이 부재축에 따라 변화하면서 작용하는 하중을 얘기하고요. 그림 A나 B는 이 방향 슬라브를 통하여 보에 작용하는 중력 방향의 하중일 경우에 이런 식으로 작용합니다. 보의 경우 슬라브를 통해서 슬라브에서 전달되는 하중이 이렇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다음 동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 C는 보통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요거를 세워놓으면 이렇게 이걸 가로 누워 있잖아요. 세워놓으면 지하의 벽, 그러니까 수조 안에서 수압이라는 게 작용을 하죠. 이 수압이 수조의 외벽을 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때 나중에 구조 설계를 할 때 그래서 보면 수조에서 수압에 의한 하중 일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림 D는 이것도 지하 외벽, 지하 구조물의 바깥쪽에서 형성하고 있는 지하 외벽이 작용하는 토압이나 또는 수압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다리꼴에 또 하중들이 작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 E하고 F는 이거는 나중에 정전구조물의 처짐을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탄성하중법인가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이 하중으로 치환을 하면 이런 모양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림 E와 그림 F는 구조물의 변이를 구하는 탄성하중으로서 이렇게 표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하중들은 아시겠지만 설명드렸지만 단위 미터당 힘의 형태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멘트 하중. 구조물의 어느 점이나 또는 단부에서 구조물을 회전시키려는 힘, 즉 모멘트로 발생하는 하중들. 그래서 모멘트의 단위가 힘 곱하기 거리잖아요. 그래서 뉴턴 미터, 킬로뉴턴 미터 이런 식으로 형성되고요. 이런 단순보의 두 점에 M1과 M2라는 이렇게 회전을 시키려는 모멘트가 작용하는 경우고, 요거는 단순보의 단부에 이렇게 발생하는 모멘트 하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와 같이 구조물의 어느 점 또는 단부에서 구조물을 회전시키려는 힘이 모멘트 하중이고요. 즉 모멘트로 작용하는 하중을 모멘트 하중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단위는 얘기했듯이 힘에다가 길이를 곱한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동하중, 무빙 로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림에서와 같이 구조물의 집중하중 또는 기타 하중이 이동하면서 작용하는 하중을 우리는 이동하중이라고 하고요. 이동하중의 경우에는 단위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집중하중이니까 그냥 힘 자체이게 되겠죠. 힘의 크기를 사용하고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 바퀴로 인한 하중, 그다음에 열차, 그다음에 크레인 등의 차륜이 이동하면서 보에 작용하는 경우에 이런 하중들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 영상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